빅사이클이라는 거는 네. 그냥 애널리스트로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네. 그래요? 진짜 빅사이클이 옵니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0년 중반부터 해서 지금 제약 산업을 20년간 이렇게 쭉 네.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중반, 2010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때 이제 제약 국내 산업에서 이제 제약 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뭐 그냥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뒀지 이게 뭐 사이클이 있을까? 그냥 계속 성장하나? 아니면 여기다가 꺾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국내 제약 산업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아, 이제 제약 산업,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뭐 2010년까지가 내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했던 첫 번째 성장 단계였다면, 2010년부터 한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간 좀 길어지긴 했는데, 2021년, 2년, 올해 정도까지가 해서 이제 제약 산업 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그런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2023년, 4년부터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된다는 게 뭔가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나 국내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만 계속 진행을 그렇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짜 임상 기간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기간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한 10년이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도 뭔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이제 계속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의 그런 경쟁력이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럼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으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글로벌 신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024년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2024년이요? 네, 그럼 항상 주가는 선반영을 하게 되고 네. 그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2023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얼마 하고 안 있어서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2024년에 가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진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할 역량이 되고, 네, 기술 이전할 그런 역량이 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뭐, 파이프라인이 뭐 성과가 가셔야 되는 회사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한 1년간 열심히 제약 바이오를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네,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해 놓고 네, 맞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빼먹어야 되는데 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이 막 불타오르면 그때 공부하기 시작하고 네. 그때 들어갔다가 물리고 네. 그걸 좀 우리가 구분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님 처음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많이 떠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작년에 다 벤처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가셔가지고. 떠났고 내가 이런 악플을 받고 있느니 내가 안 나간다. 내 업계로 떠나거나 벤처 캐피탈로 가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씨가 말라간다고. 네. 요즘에 좀 어떻든가 여의도에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분위기, 투자하는 분위기가.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네. 뭐 지난 10년간이나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왜냐면 이 산업 그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그 산업에 여기 증권 산업에 있다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시각만 계속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뭐 이슈가 있냐는 그쵸, 없는지 그쵸. 그런 건데 이제 약간 다른 면에 좀 중장기로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 분석할 때는 막 단기적인 그런 실적을 쫓아갔는데 막상 20년간은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진화한다는 건데 진화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보다는 중장기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의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 모멘텀이나 이슈를 찾아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좀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던 반면 지난 10년간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용어들도 되게 잘 아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세요. 네, 제야의 네. 고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뭐라 해야 되나? 뭐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거의 거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막 시총도 다들 막 밑돌고 있고 막 거의 전저점 네. 혹은 신저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뭐 어떤 기업체랑 만났는데 예. 회사가 좀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네.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를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 1년, 2년간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이제 하락한 주가가 계속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향후 뭐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거기서 더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가려서 봐야죠. 네,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대비 네, 그다음에 시총이 제일 높았던 시점 대비 이렇게 비교하면 네 안 된다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혹시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약주 투자할 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뭐 우려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그 실적에 기반한 그런 투자가 아니었고 네. 뭔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뭐 기술 수출된다더라, 뭐 임상에 진입한다더라, 뭐 성과가 잘 나왔다더라 네. 이런 이슈로 통해서만 계속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금방 성과를 안 나온다는 것을 아셨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는 그러한 그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연구 개발 성과가 진짜 실적으로 반영이 되냐 네. 그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한양행의 그 레이저 티닙이 2018년에 기술 수출이 돼서 네. 이제 지금 글로벌 임상을 거쳐서 2024년 5년 정도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나올 걸로 투자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정말로 약이 나오는 거냐. 왜냐하면 임상 기간, 임상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태까지 잘 됐지만 향후에 또 뭐 부작용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마케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뭔가 혁신적 신약으로서 성공한 그런 약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없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혁신적 그런 신약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매출액이 세계적으로 해서 한 2조 이상 팔리는 그런 것을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약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냐 우리나라 기업의 수준으로서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30개 나올 줄 알고 막 네. 그때 엄청나게 불붙었는데 이제는 그걸 또 이제 의심하는 단계. 네. 그러면 뭐 제약주 지금 이제 최악인 건 알겠는데 바이오주 네, 같은 네. 경우도 그러면 앞으로 좀 봄이 올까? 네. 과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네. 근거로서요. 그러니까 일단 제약주만 보시면은 지난 그 뭐 2, 3년간에 대해서는 그런 실적이 좀 약간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다지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실적으로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실적에 근거한 그런 투자보다는 뭐 이슈에 근거한 투자로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전략을 세웠던 것들 뭐 해외 진출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은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뭐 한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네.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향후 지금 2분기 지난데 2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은 다 좋았고 3분기 하반기는 이제 뭐 내수에서의 그런 입지 강화라든지 해외 쪽 성과가 또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때마다 이게 진짜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초기구나. 내년은 아마 그런 걸 더 확신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시면서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양행 임상 결과라든지 대웅제약의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국내 그 팩스클로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진짜 빅 성장 사이클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내년에 확실히 느끼시면은 그러한 선례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이 좀 가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네. 항상 그때 뭐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1조 원 수출 그때 했던 게 2015년이었나 17년이었나요? 2015년부터 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8조 원에 되는 8조 원 되는 그런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 30년간의 흐름이에요? 네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네요. 시가총액. 네네네. 특히 상위사 위주로 뭐 중하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으니까 상위 6개사 위주로 해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지금 2010년 정도까지가 이제 내수의약품 시장이 성장했던 그런 시기고 2010년에서 13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 있었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한계를 느꼈던 그런 국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냐라는 걸 전략을 짰던 시기고요. 그게 2010년부터 해서 2020년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나왔던 게 이제 한미약품의 뭐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왔는데 결국 그게 숫자로 반영되기 전에 뭐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네, 뭐 이러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경우도 있고 뭐 투자자들이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지난 10년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그게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 사이클.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임상 위주로 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라 네. 큰 제약사 위주로 먼저 보시는. 제약사들도 그렇고 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탐방을 다녀오면 네. 연구 개발 그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다 전임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럼 지난 2년간 왜 주가가 올랐던 거지? 상당히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 주가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투자를 넘어서서 그냥 투기 단계로서 뭔가 개발한다고 하면 샀던 거지. 정말 그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2021년, 2년, 3년 걸치면서 전임상 단계였던 것들이 이제 임상 일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2023년, 2024년부터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한 번 더 껑충 뛰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기술 계약을 맺을 때 전임상 단계에서 맺는 거는 상당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의 결과가 그쵸. 확인이 돼야지 정말 최소한 너네가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임상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유효성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유망한 약들은 일상에서 뭔가 효과도 보이고 하니까 임상 일상에 진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고 네, 그러한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빈번히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기업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도 네, 뭔가 그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다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상위 제약 4개 회사. 네. 이것도 개발 중인 것과 해외 사업으로 가는 것들 좀 네, 구분을 네. 해주신 거네요. 요 네.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2010년과 20년 사이에 있어서 그 국내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짰을 건데 네. 우리는 정말 신약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혁신적 신약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전략을 짰던 회사가 이제 유한이나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유한양행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유망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레이저 티닙 자체도 오스코텍으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한 약이니까요. 한미약품은 2000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R&D 개발 쪽에 힘을 써왔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말고 어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예. 이제 전략을 짰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혁신적 신약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해외 사업을 상당히 확장하는 네. 그런 투트랙으로 가서 지금 둘 다 성공할 그런 케이스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본에서의 그런 의약품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로 인식되었다가 지난 10년간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R&D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부타라든지 팩수프라잔이라는 그런 지금 팩스클루라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약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혁신적 신약은 아니지만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니치 마켓으로 해서 되게 공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니치 마켓 공략을 통해서도 글로벌하게 매출액이 뭐 한 3천억, 4천억 이상은 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하반기 산업전망 자료 네. 내셨는데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이 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로 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제약은 바이오 업종은 계속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싶습니다. 찔리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네, 그거는 물론 뭐 내부 정보를 안다거나 네, 네. 초기에 뭐 잘 들어가면 정말 그거는 로또와 같은 그런 운에 따르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좋은 회사들 위주로 유망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고 보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는 게 예. 보시면은 이게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처음 출시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의 그 글로벌 임상 스케줄입니다. 이게 그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네.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죠. 네,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 항상 아니고. 신약 이름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게 그게 이제 표적암 치료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암세포의 표적으로 해서 진짜 아.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제 있습니다. 레이저와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게 뭐 오스코텍으로부터 2015년, 16년 이때 들여와서 국내에서 일상이 진행이 됐던 게 전임상, 일상 진행됐던 게 한 2, 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2018년에 그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이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말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글로벌 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보시는 크리살리스와 크리살리스2, 마리포사2 정도로 해서 거의 3,000명 정도 되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잘 몰라서. 예. 네. 하나의 물질로 레이저 201은 레이저 티닙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냐라는 네. 단독요법에 대한 국내 아. 임상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 이렇게 의약품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글로벌 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레이저 301입니다. 이거는 레이저 티닙 하나로 단독요법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임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리살리스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입니다. 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이름이 달라요? 임상 네, 이상이? 네. 레이저 201과 레이저 301은 단독요법입니다. 네. 근데 크리살리스부터 마리포사2까지 그 4개는 병용요법입니다. 지금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거. 네, 그 레이저 티닙을 가져간 그 존슨앤존슨에서 이중항체인 그 아미반타넴 상품명은 리브리반트인데 그 리브리반트와 그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을 병용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약을 있어서 이제 같이 쓰는 네, 거. 그래서 이제 유한양의 것을 가져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병용요법으로 지금 임상 2상, 그거보다 더 대규모로 하고 있는 임상 3상이 지금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거의 대상 환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어요라고 나오는 애들이 보면 뭐 몇십 명. 예.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정말 글로벌 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한 3,000명 규모면 네, 엄청 이거는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당 보통 몇백 명 정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임상 네. 이상에 2, 3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글로벌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진행되는 게 지금 끝나는 거 보시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잖아요. 네.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예,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밟아가고 회사가 이제 효과가 어떤지가 임상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뭐 이게 된다 했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투자를 하시고 안 됐나 그러면 다시 또 하락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주가의 어떤 이벤트 측면에서 네. 모멘텀 측면에서 그게 뭐 그렇게 움직일 접근하실 수는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말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런 게 확실히 보이고 제약산업은 단기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선 좋은 기업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막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하면은 내년부터 해서는 분명히 이제 좋은 회사들은 다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진화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 드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네. 단순히 실적이 나오면은 뭐 곱하기 멀티플 하면 쉽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물질이 몇 개 있느냐, 네.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느냐, 임상 몇 단계까지 갔느냐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물질이 많아지고 도입한 물질이 많아지고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임상이 다양해지고 하면은 그냥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할 때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을 주진 않고요. 그냥 임상 1상이라든지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갔던 것들 위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러한 그 임상 1상 이상에 들어왔던 것들은 글로벌하게 경쟁 제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글로벌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약들도 있어서 네. 그 전체 시장에서 이 약의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점유율까지. 점유율 산정을 가정을 이제 계속 두는 거죠. 그런 것들 산정을 하고 이제 뭐 신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둔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로 다 평가화 시켜서 저희가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임상이라는 게 네. 2상도 그렇고 3상도 그렇고 이제 전문용어로 낮아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건 이제 그럼요. 도전이니까. 네. 그래서 임상 관련된 공시에도 항상 요즘에 첫 줄에 나오더라고요. 임상 네.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네, 식으로 네. 투자 주의를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를 네. 좀 어떤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는 한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혹은 뭐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자체를 다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네. 전임상 단계에서도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네. 자기 물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할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러한 임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 임상 데이터는 네. 어디에 나와요? 그 아, 공시에는 짧게 나오는데 그런 그 뭐 회사에 뭐 확인을 해서 어디에 발표를 하셨냐 물어본든지 요즘에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레고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한 논문 자체를 회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네. 그 임상을 대행하는 그 기관 이름이 뭐죠? CRO? CRO라고 네네네. 해요. 그러니까 CRO에서 임상을 해서 뽑아준 데이터를 원문을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회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그 임상을 다 진행을 한 후에 그러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논문으로 해서 이제 뭐 학회에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글로벌 경쟁 회사들의 그 임상 관련된 논문을 보거나
그 전체 시장을 분석한 그런 임상 관련된 논문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하는 약들이 효과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에는 글로벌 그 논문에도 등록이 나오거든요. 네. 예로서. 그래서 뭐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뭐 다른 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망한 그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런 기업들의 논문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그 존슨앤존슨. 네, 존슨앤존슨에서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이제 있습니다. 임상이 끝나고 네, 나면. 네. 그러한 그 임상 데이터가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요.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좋다거나 뭐 이런 거는 네. 아니고요. 논문은 당연히 영어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축약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네, 하는 네, 건데.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 네, 만렙 찍으신 분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쟁사의 파이프라인까지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네. 분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 이 약이 정말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으시고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기다리시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이오 쪽 그 제약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너무 좋은 얘기만 써놓는다고. 근데 나쁜 얘기는 리포트에 안 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리포트에 쓰지는 안 쓰죠. 않고 리포트를 안 애널리스트들이 뭐 별로 제 생각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네,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리포트로 안 나오는 거고 리포트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투자자들도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도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여섯 개 정도 기업 이렇게 네. 보고 계시고 요것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토픽이나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대웅제약을 제가 토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대웅제약을 토픽으로 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웅제약은 2010년에서 뭐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뭐 일본이라든지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서 네.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갔던 그런 유통 위주의 제약사라고 생각이 되었었고 네. 이 회사가 제약기업으로서 무슨 개발력이 있나 연구 개발력이 있나 네. 그런 것들이 의심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기업 가치가 할인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회사가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젊은 기업으로 회사가 바뀌면서 네, 그 연구 개발력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뭐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도 유입을 했고 해서 지금 뭐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해서는 나부타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보툴리늄 톡신 제제 자체도 이제 국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뭐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니치 플레이어들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대웅제약이 해외에서 잘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그 피켓 기전이라고 하는 항궤양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이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향후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출액 1,000억 발생시키려 있는 국내 블록버스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1,000억. 네. 향후 몇 년 안에? 향후 뭐 3년에서 4년 정도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이 국내에서만 그렇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 국내용 약이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그 약이 지금 2025년부터는 중국이랑 미국에서 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계양제 시장 또한 니치 마켓이라서 대웅제약이 진입했을 경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치마켓은 이제 틈새 시장.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네. 다국적 제약사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것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매출 성장에 일단 그 대웅제약의 실적을 견인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대웅제약이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제품,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회사 그런 구조였
그러니까 상품을 유통하다 보니 원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상품이 자기네들 자체 제품으로 이렇게 매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가율을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부터도 벌써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성장을 능가하는 그런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저희가 질적으로도 좋아지는. 네, 그런 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24년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빅 성장 사이클로 간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웅제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대웅제약을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우루사 네, 대웅제약. 거기다 조금 이제 아는 척하자면 나보타까지는 아는데 네, 거기까지 대부분 다 아세요. 그렇죠. 네. 나보타는 이거죠.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네. 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네. 그러면은 대웅제약이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부타가 있고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캡 기전의 약 팩스쿨루라고 하는 저기 도표 3번 보시면은 팩스쿨루라는 약이 나왔는데요. 캡 기전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입니다. 지금 그 항궤양제들의 작용 기전은 우리 위에서 나오는 산, 수소, 그 위산을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궤양. 네, 궤양은 더 상태가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예. 미벽이 상당히 많이 허물고 이제 궤양까지 간 상태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증상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위산 억제제인데 기존에 국내랑 해외 글로벌하게 다 모든 시장을 이제 꽉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1980년도에 출시된 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PPI 기전의 약들입니다. 근데 이 약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새로운 기전의 약이 출시가 되지 않고 그냥 저약으로 계속 처방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PPI 기전의 약 자체도 뭐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 밤이 됐을 때 위산이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이제 복용하는 사람 환자들이 뭐 힘들거나 이런 복약 수능도가 낮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더 레벨업이 돼서 새로운 기전으로 해서 이제 포테시움 컴피티티브 에스트 브로커라고 해서 피캡 기전에 새로운 기전의 약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엑시드 블로커 이렇게 해서 산을 막아주는 위산을 막는 아,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그래서 피캡 기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요게 기전이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HK 이노엔의 그 K캡이라고 하는 약이 먼저 나왔습니다. 2019년에 먼저 나왔는데 그 약이 출시된 시 3년 만에 매출을 3천억을 찍었거든요. 네, 지금 올해는 거의 뭐 1,200억을 넘는 그런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이제 K캡 다음으로 이제 팩스쿨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위산 억제제와 관련된 시장이 국내만 해도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캡과 팩스쿨루가 충분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은 지금 관련된 시장이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도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대웅제약과 K캡을 개발한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에서 출시를 했거나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한 후에 2025년부터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산 억제제, 타는 듯한 고통을 줄여주는 그 피캡 기전이 대웅제약계 이제 팩스쿨루라고 하는 거고 말씀해주신 HK 이노엔이 판매하는 게 K캡이고 일본의 다케다, 디케캡, 다케캡이라고. 그리고 대웅제약은 이제 팩스쿨루. 이게 이렇게 경쟁 제품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경쟁 제품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도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큰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케캡이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한 지금 여기 미국 시장에서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게 올해 5월, 그 다음 이제 GERD, 역류성 식도염 그런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신청해서 내년 초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도 처음 나오는 제품이 내년이거든요. 다케다 거. 네, 그다음 HK 이노웨이니까 대웅제약의 팩스쿨루가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 2025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자체가 소수로 네. 이렇게 시장은 큰데 비해서 소수의 플레이어들로 이렇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다케다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제품 허가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지 네. 법인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마케팅 전략에서 다케다가 실패를 했고요. 오. 지금 올해 5월에 이제 HK 이노엔이 K캡을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대웅제약은 기술 수출 계약을 2021년에 체결을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한 후에 2025년 출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큰데 비해 이제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적고 국내 이제 HK 이노엔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큼은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큰데 그러면 다케다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게 3조 이상 되는 시장에서 지금 다케다와 그 K캡과 팩스쿨루가 나오는 그 시기가 한 2년 3년 차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 3, 4천억을 뛰어넘는 그런 매출은 시장 점유율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케다의 제품의 미국 시장 출시 이후에 매출 성장도 향후 한 3년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케캡에 비해서 K캡과 팩스쿨루가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여서도 한 3, 4천억 정도 되는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하반기 네. 예, 글로벌 그 후기 임상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내에서 이미 다 K캡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4년차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팩스쿨루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하반기 7월부터 이제 출시가 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 1상만 끝나고죠? 아니요, 국내에서는 임상 3상까지 다 진행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다 팔리고 있는 처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약들이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몰라서 한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되고 때문에 있는 나중에 미국에서도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논거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네. 거고 그러면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하반기에 이제 팩스쿨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대웅제약이 네. 전체 시장이 지금 PPI 토탈로만 보시면은 PPI 시장 자체도 지금 6천억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 기존의 약들이 지금 시장을 대부분 다 점령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K캡이 나오면서 저기 회색 표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네. 네. 근데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팩스쿨루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저는 향후 3년간 한 500억을 상회하는 그런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국내 시장에서의 그 피켓 기전의 약으로 그 처방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 국내 이야기인가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시 3년 차에 1,000억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도표 10번 보시면은 대웅제약이 2022년 3년 4년, 5년 정도까지 해서 국내에서 아까 매출 성장을 1,000억까지 가져갔을 경우에 간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시 이제 해외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 25년부터. 네, 예.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중국, 미국. 미국에서 임상이 끝나고 이제 현지 법인이라든지 판매사를 통해서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될 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 제품이에요? 그 HK 이노엔의 K캡인데 걔네들이 먼저 중국은 나가 있어서 중국 쪽을 먼저 보면은 대웅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네네. 네, 국내보다 훨씬 크죠. 예. 미국보다도 크지 않을까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3조 이상 이렇게 거의 3조에서 4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중국은 그런데요. 네네. 제너릭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금액 크기로 봤을 때는 아마 처방 건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죠. 네네네. 이게 지금까지 팩스클로가 해외 판매 계약을 맺은 것들이에요? 네, 이미 맺은 된 것들만? 네, 매장 보시면 계약 시기가 네. 이제 2020년, 2021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고 시판 허가를 받고 약가를 받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외 여러 곳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 뭐 2024년, 2025년 정도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2024년부터는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한 것들이 이제 계속 성과를 맺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웅제약 근데 저기 나보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잘 되고 있는지,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대웅제약의 해외 부문 매출 기여도가 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매출 기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뭐 ICT 분쟁이 마무리돼서 2022년부터 해서 그 판매사인 에볼루스에서 매출 수출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 제가 전망을 한 거 보시면 올해 해외 수출액 한 1,000억 정도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2분기에 벌써 300억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올해는 1,000억을 넘는 그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계속 뭔가 이벤트라고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2024년 하반기, 3년 하반기에는 유럽 수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또한 2024년에는 중국과 호주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볼루스 향 미국 수출은 이거는 이제 미용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른 그 유통사를 통해서 치료용 시장도 진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임상이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에는 미국 치료용 시장에도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에볼루스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인데 그 에볼루스가 그 나보타의 매출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향후 3년간 한 4천억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향후 3, 4년간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타 이야기였고 네. 지금 대웅제약 목표 주가를 23만 원 쓰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조금 떨어졌네요. 네,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한미나 유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네. 되고 있는데 비해서 대웅제약은 2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대웅은 자체 개발력이 좀 없다라는 그런 거 기업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네. 해외에서 뭔가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업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향후에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의 그런 매출 성장과 그다음 뭐 이익 성장이 계속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한 할인 요소들도 해소가 되면서 대웅제약의 그러한 그 사업 구조라든지 이익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한 시가총액 3조, 4조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의 그 평균가에 이제 타겟 P를 한 30배 정도 준 것입니다. 대웅제약이 과거에 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업 가치 할인 요소가 해소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형성됐던 그 P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정도, 30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그러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요거는 표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되게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나비가 잠깐만 네, 왜 나비가 몇 나비일까요? 마리지? 이거를 이거 되게 정말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이 표지를 정했거든요. 나비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기 마리수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한양의 그 기술을 가져간 존슨앤존슨의 약과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크리살리스랑 마리포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로벌 임상 2상이 크리살리스 임상이고 네네네. 글로벌 3상 임상이 마리포사 임상인데 크리살리스가 뜻하는 게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네, 마리포사는 뭘까요? 나비예요? 네, 나비입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상으로 가서 글로벌 신약으로 출시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크리살리스, 마리포사 이렇게 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이요? 마리포사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글로벌 자료들, 뭐 아티클들을 보면은 이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이 그 임상하고 있는 그게 이제 크리살리스가 마리포사가 될까, 버터플라이가 될까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네, 나비가 돼서 될까? 펄펄 날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붙이면 다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왜냐면은 다른 주식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얘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임상, 거꾸로. 글로벌 임상을 확인을 하고 예.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진짜 될 약이 맞을까? 이런 것들. 그러한 게 이제 2023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이저 티닙. 네네, 레이저 티닙. 아까 보여주셨던 네, 그건가요? 그 임상 결과.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가고 네. 임상 1상, 2상, 3상을 가고 또 그게 글로벌로 펼쳐지면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네. 주가는 왜 거꾸로 갔을까요? 아, 요게 유한양의 주가 차트. 네네, 유한양의 아, 주가. 장기간으로 보면 올랐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단기간으로 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들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아, 죄송합니다.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한 1년 반 꼴랑 봐놓고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레이저 티닙 기술 수출할 때 2018년 11월 이때 보시면은 그때 이미 주가가 뭐 얼마냐 4만 원에서 거의 뭐 8만 원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임상 2상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 나오려면 최소한 2018년이면 지금 한 6년 정도 더 있어야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주가에 미리 다 반영이 되고 한번 다시 땡겨놓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장기 시기에 얼마 이렇게 2005년, 6년부터 보면 이제 약간 이거를 계단식 상승이라고 이렇게 쉽게 네네네, 표현은 하는데 네네. 거의 인간은 요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1년 사이에. 투자자들은 환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아까 그 진화한다는 말도 좋아하고 시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주가가 안 오른 것 같고 계속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약 가치가 상당히 이제 튼튼하게 회사의 가치를 바치고 있어서 네. 시장 대비해서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가요? 네네네. 요건가요? 네네네. 맞죠? 네. 그래서 보시면 유한양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빠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임상 1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된 주가가 지금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글로벌 임상 결과가 단독요법으로 레이저 301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약효가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약효가 나오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또 주가가 이제 한번 23년도에 네, 23년도 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하반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한양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쉬고 있던 건데 거고. 예, 네. 내년부터 해서는 글로벌 임상 그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유한양행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싸움이다. 요건 어떤 목표. 의미일까요? 네, 그 유한양행의 제가 목표 주가를 지금 8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고 네.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한 2조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표 5번 단기적으로 막 실적에 기반한 그런 것들 보시지 말고 네. 이제 레이저 티닙이 어느 정도 그러면 정말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나왔을 때 유한양행은 어느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좀 약간 출렁거려도 뭔가 이렇게 확신이 드시니까 기다리는데 좀 덜 힘들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에 올해 회색 영업이익과 그 기업 가치 한 4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8년이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시장 진출한 지 한 5년 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한 2조 넘는 그런 매출과 거기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을 발생을 한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2028년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그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글로벌하게 2조 이상 되는 그런 신약을 출시를 해서 그 상업화 시키고 있고, 그다음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된 회사들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에서 8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타겟이 한 P 한 20배 정도 네.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유한양행은 한 8조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크게 그림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2028년에 8조가 되면은 아직 몇 년이나 남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게 주가는 선반영한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 약이 글로벌하게 2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성공을 할 거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글로벌 임상 결과들이 나오는 그쵸. 2022년, 3년과 4년에 이미 다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아마 그 시기가 2028년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뭐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보시고 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도표 5번을 리포트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대웅제약의 팩스쿨로 같은 건 이제 국내에서 팔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레이저 티닙은 아직 판매가 되는 거는 아니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국내에서 있는 거예요? 판매가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레이저 티닙. 그러면 맥라자로 그것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은 당연하고 네. 유효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 해외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항암제 시장은 또 복잡해서요. 네. 지금 이게 국내에서 출시된 거는 이제 단독요법으로 해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낸 겁니다. 1차가 제대로 좀 1차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큰 폭 상승을 하려면 1차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그 글로벌하게 경쟁약이 되는 그 타그리스라는 약이 6조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과 지금 헤드투헤드로 직접 비교 임상이 마리포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그 결과도 2024년 이 정도에 나올 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2차 치료제로서 임상 결과. 근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금 아까 그 글로벌 임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국내 임상과 그다음에 이제 타그리소가 예전에 글로벌 했던 임상 경쟁약 그 타그리소와 임상을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간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비교를 한 결과 보시면은 지금 그 레이저 티닙이 LH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타그리소가 OSI입니다. 네, 그리고 GEFI는 기존의 이제 2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가 3세대 약이고요. 최신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항암 치료에서 그 결과를 유효성을 평가를 하는 지표가 보통 저기 PFS랑 OS랑 ORR입니다. 제일 쉽게 이제 ORR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약을 처방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 항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암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었는지 그 반응률을 보는 게 ORR입니다. 근데 ORR보다 더 중요한 게 PFS랑 OS거든요. 이 PFS는 그 약을 처방받고 나서 암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무진행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OSS는 오버롤 서바이벌에서 생존 기간, 전반적인 생존 기간인데, 참고로 ORR은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객관적 반응률.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보통 ORR은 이 처방을 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나 없나 반응률이니까 상당히 단기적인 지표입니다. 물론 ORR이 반응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항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장기적인 효과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표를 PFS랑 OS 지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ORR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항암 효과의 그 지속성을 나타내는 PFS랑 OS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레이저 티닙 LH가 보시면은 그 PFS랑 그다음 OS 효과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특히 그 전반적인 생존 기간을 보시면은 그 타그리소보다 1년 이상 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개월 더 효과가 지속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예. 분들께는 그 몇 개월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몇 개월 더 연장을 하냐 생존율을 몇 개월 더 연장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지금 PFS랑 OS가 레이저 티닙이 경쟁력 대비해서 2차 치료제로서 지금 우수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임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글로벌하게 이제 혁신적 신약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띄우신 이 도표는 어떤 의미예요? 네, 이거는 그 1차 치료제로서 임상 결과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1차? 네.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신 네,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2차 거죠. 치료제가 아니라 1차 치료제로 가야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네, 기업 가치에도 네.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그 1차 치료제로서의 글로벌 임상 결과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임상에서 1차 치료제로서 그 처방을 받았던 그런 코호트 환자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그 코호트군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임상 자료와 그다음 예전에 그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저희가 간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DOR 같은 경우는 그 약의 지속되는 약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약의 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게 이것 또한 장기 지표라서 중요한 겁니다. DOR.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레이저 티닙이 오시머트립 그 타그리소보다 상당히 높은 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그 OS는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록 기간 동안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결과가 안 나오나요? 뭐 약효가 안 좋아서 안 나오나요?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계속 살아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임상 결과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뭐 어쨌든 약이 나와서 팔리기까지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하면서 좀 확인하고 이렇게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요 정도 보면 되나? 거의 저희가 레이저 티닙만 본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은? 네, 근데 이 레이저 티닙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약입니다. 왜냐면은 네. 그 유한양행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국내 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렇게 크게 기술 수출 이전이 돼서 글로벌하게 성공한 약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이저 티닙이 그러한 선례를 남겨준다면 이게 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전반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요게 뭐 존슨앤존슨이 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존슨앤존슨은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그 존슨앤존슨이 팔고 있는 약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이제 존슨앤존슨이 팔고 있는 약의 특허가 끝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매출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성장 정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존슨앤존슨은 이제 자기네들 기업의 IR을 할 때 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하는 그런 전략 발표를 합니다. 자기네 비전, 네. 자기네 다음 제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2020년 말인가 그때 한번 했었고, 예. 했고 거기에 그때 이제 발표를 할 때 레이저 티닙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게 있고, 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그 전략 결정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네. 했습니다. 6월에 발표를 해서 지금 그 존슨앤존슨의 스테랄라라고 하는 그런 약이 지금 매출이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약이거든요. 예. 그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그러한 그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주력 제품으로 밀 파이프라인이 5개가 있다라고 네. 했던 것이 제가 컨퍼런스 콜의 원문을 발췌한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지금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과 존슨앤존슨의 그 리브리반트, 아미반타넵 이거 이 2개의 병령 요법으로 피크 매출액을 한 6조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최고 매출을. 네, 존슨앤존슨도 뭐 이 두 약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저 티닙의 가치 산정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확실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네.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이제 제약 쪽을 네. 먼저 해주셨고 대용제약하고 유한양행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나중에 바이오 관련 산업 리포트 나올 때 한번 또 네, 저희가 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네. 큰 도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공부해놓고 네. 좋을 때는 우리가 빼먹자. 네. 그래서 항상 좋을 때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